네,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네,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상반기에 10주년 행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하반기에도 10주년을 기억하는 여러 행사나 일들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앞두고 저희가 오랜만에 유튜브를 통해서 북콘서트를 오늘 열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북토크를 하기 전에 저는 현재 안산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에서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정신과 의사 김현수고요. 북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격적으로 북콘서트를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다 함께 재난과 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며 묵념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념. 바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순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말 여러 장면들이 우리를 스쳐갔습니다. 그 장면들을 책임감을 갖고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제 옆자리에는 그 순간의 당사자이신 단원고 2학년 8반 장준영 군의 아버지 장우님과 또 저도 그 경기도 미술관에서 우리 변호사님 처음 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순간들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목격해 오신 이 참사를 함께 오신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의 오지연 대표 변호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셨고요. 오늘은 이 두 분을 작가로 이렇게 모시게 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분 소개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북토크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장훈 위원장님께서 별로 양보가 없으신데 꼭 이럴 때만 양보를 하시니 저는 방금 소개받은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의 오지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 영상에 제 얼굴이 나와 있어가지고 제 얼굴 보면서 얘기하려니까 너무 어색한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책, 책임을 묻다라는 책을 지금 발간한 지가 1년, 6개월 정도 됐나요? 1년 정도 됐나요? 1년은 안 됐고 근데 저희 이 책 진짜 고생해서 썼는데 너무 많이 안 팔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제가 보증할 수 있는데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오늘 조금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게 되셔서 조금 더 이 책이 많이 널리 읽혔으면 좀 돈을 꼭 주고 구입하지 않더라도 어떤 도서관들에서 많이 좀 배포가 되고 읽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학년 8반 장준영 아빠 장훈입니다. 지금은 4.19 안전사회연구소 소장 맡고 있고요. 가협의 진상규명 부서장부터 위원장까지 하다가 이제 좀 그만두고 4.19 안전사회연구소 소장 맡고 있습니다. 앞에서 책 얘기를 다 해버리니까 내가 할 얘기가 좀 그런데 좀 구차하지만 좀 사주세요. 힘들어요. 피눈물 흘리면서 쓴 책이에요.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게 쓰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간 책이고 그래서 좀 많이들 봐주시고 아까도 오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안 사보셔도 돼요. 동네 도서관 같은데 이 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도서관에 이 책 요청하면 1인당 아마 세 군데 도서관에 신청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안 사셔도 된다. 대신에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을 묻다. 세월호 참사 10년 우리는 이제 책임을 물었고 국가는 책임을 묻었다. 이런 제목 부제가 달려 있고요. 저희가 오늘
오지훈 변호사님과 장훈 소장님만 모셨지만 사실 이 책은 김광배님, 김빈아님, 또 정부자님, 오현주 선생님, 이정일님, 한주연님께서 함께 참여해서 쓴 책이고 제가 이 책이 나온 것이 오래됐다고 아마 작업 때 너무 힘드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책은 올해 4월 16일 날 나왔다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다행히 초판은 그래도 팔리고 현재 2세를 초판이 1세는 찍었고 2세가 나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이제 2세가 끝나고 이제 3세가 시작될 테니까요. 지난 10년을 아마 되돌이켜 보면서 정말 책임을 묻는 또 답을 듣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책을 쓰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여러 4.16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 이 책임을 묻다라는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그런 구체적인 계기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뭐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좀 듣고 싶은데 사실 저도 이제 책을 여러 권 내긴 했지만 책을 쓰겠다라는 마음은 아무리 강렬해도 그걸 완성할 때까지는 굉장히 이제 힘든 여러 고비를 넘기고 또 이게 독자들에게 과연 내가 생각했던 진실이 전달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정말 완성하기까지의 순간은 정말 힘든 순간들인데 이 책의 계기와 목적, 이 책에 담고 싶었던 메시지 그것에 관해서 두 분에게 일단 먼저 얘기를 듣고 다음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로서 이 책의 메시지, 목적, 또 작성 과정에서의 여러 고민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여기 온마음센터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온마음센터에서 하는 동아리 사업, 학습 동아리 사업이 있었는데 네. 그 동아리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팀에서 판결문을 좀 우리 읽어보고 그 세월호 참사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때가 사참위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좀 아는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알아보자.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뭐가 어떻게 뭐 판결은 어떻게 났고 이런 것들을 쭉 그 판결문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밝혀졌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일단락된 것들도 있고 아니면 미완으로 끝난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판결 맨 처음에는 이게 판결 비평 형식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판결문만 우리가 좀 제대로 그 소개할 수 있어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여러 독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쓰다가 보니까 사참위의 이제 조사 결과도 나오고 욕심이 점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참위 조사 결과도 넣고 그리고 판결문만 있는 게 아니고 감사원 감사 보고서, 국회 국정감사 보고서, 뭐 판결문, 그다음에 조서, 그다음에 조사 보고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다 망라돼 있는 거예요.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어서 이걸 좀 어떻게 한눈에는 안 보이더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따라갈 수 있는 게 남들이 알아서 따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된 거고요. 특별한 목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 그 세월호 참사가 난 다음에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밝혀진 것도 없고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밝혀진 것도 많고 또 책임질 사람 책임진 것도 있고 근데 책임 안 진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또 제일 중요한 목적은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책들은 희생자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같은
아니면 생존자, 아니면 그 옆에서 도와주던 사람들, 그분들의 목소리만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좀 넣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보니까 준영이는 먼저 잠긴 좌현 쪽에 있었고 건우는 나중에 잠긴 우현 쪽에 있었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해경의 구조와 대응에 관련된 가장 그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책에서 좀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아버님에 이어서 변호사님은 또 어떤 계기와 어떤 목적으로 집필을 하셨는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일을 하기 전에는 그 성폭력 피해자들이나 살인 사건 피해자들을 좀 공익 활동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공익 활동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돈 버는 변호사 일도 하면서 이제 했던 거라서 자꾸 저보고 이렇게 공익 활동만 하신다고 오해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다양한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 유가족분들을 뵙고 이제 세월호 참사도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함께 활동을 하게 됐는데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보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상대로 재판을 하는 거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정에 잘 나오지 않아요. 나오라고 해도 두려워서 못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해자라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증인으로서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피해자를 위한 판결문은 쓰여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런 활동들을 쭉 하면서 계속 보니까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문을 꼭 어찌됐건 전달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저는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피고인의 어떤 범행에 대한 판결문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어찌됐건 피해자들이 알고 싶어서 고소했던 내용에 대한 국가의 나름대로의 조사 결과와 답변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서 선고라는 형식으로만 받고 언론에 일부 알려지고 아무도 피해자들을 챙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판결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피해자들한테도 늘 알려줘야 된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참사가 터지고 사건이 나도 사법 시스템은 그대로고 이 상황에서도 사실 피해자분들은 판결이 났다는 결론 정도만 알고 계시지 내용을 거의 모르고 계셨어요. 그거는 어찌 보면 사참이나 이런 데 있었던 저희들이 각 당장의 업무에 급급해서 그런 역할을 잘 못한 측면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좀 모아서 좀 근데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같이 판결문 읽는 소모임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 정말 판결문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분량이 많아요. 제가 지금 20년 차 변호사인데 어찌 보면 그러니까 20년 차인데 제가 평생 읽었던 판결문 중에 한 사건 단위로 제일 많아. 너무 많고 막 복잡하고 저도 유무죄 판단을 찾아다니는데 1심에서 뭐가 인정됐는데 2심에서는 깨지고 3심에서는 뒤집어지고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걸 도저히 피해자분들한테 쉽게 전달하기는 저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겠다 생각을 했고 또 저희의 관점이 변호사의 관점이 절대 피해자분들의 관점하고 이제 또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분들하고 같이 공부 모임을 하면서 요걸 정리해서 이제 진짜 10주기면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저는 사실 그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여기까지 했다. 엄마 아빠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그 목소리도 있고 엄마 아빠가 아니라 국가가 아무것도 안 했다와 다 했다. 이런 목소리 사이에서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가 정리 한번 꼭 해주고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너희 엄마 아빠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어.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목소리와 이제 판결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제 변호사님의 또 이야기를 이 책에 잘 담았는데요.
이 10주기를 아마 이제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해오셨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쓰면서 아마 여러 상상과 또 그동안의 경험과 울컥하셨던 날도 있을 것 같고 막 분노에 찬 날도 있을 것 같고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집필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래서 이렇게 독자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다. 집필 과정에서 또 한 분이 아니라 또 여러분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도 생기는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뭐 다른 분의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여기 계신 두 작가님이 이 책을 쓸 때에 일어났던 에피소드 중에서 이거는 독자들에게 좀 얘기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원래는 9주기에 내려고 했었어요. 아, 이 책을. 그러셨구나. 뭐 10주기 되면 많은 책들이 나올 테니까 우리 좀 속도를 내서 9주기에 내볼까 하고 있는 와중에 준비하는 와중에 이게 에피소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태원 참사가 터졌죠. 그때 저희 집필진들 특히나 저희 집필진들 중에 이 사참이나 또 특조위나 아니면 저희 유가족들 중에 허망함, 상실감, 그다음에 미안함 이게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기간이 근 1년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도 좀 다독다독해서 그래도 10주기는 내자 해서 내게 된 건데 가장 큰 데미지는 그거였어요. 내가 재난 참사로 세월호 참사라는 대형 재난 참사로 자식을 잃었는데 내가 10년 그때는 9년이죠. 9년 동안 싸워온 이유가 나 같은 유가족을 만들지 말자라는 의미로 싸워왔고 투쟁했고 열심히 조사도 참여했고 했는데 갑자기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참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의 허망함이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간을 갖고 다시 추스려서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을 내게 된 그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재발 방지거든요. 대형 참사가 또 나지 말아야 된다. 우리 같은 가족을 잃은 불행한 유가족들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어찌 보면 사고는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는데 이게 대형 참사로 어떻게 발전하느냐는 그러니까 구조 당국과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초반 대처가 되게 중요한 건데 안타까운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고요. 솔직히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요. 그 오현주 작가님하고 우리 오 변호사님하고 둘이 싸운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둘이 싸우면 저는 집에서 우리 오현주 작가랑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 작가라고 불리니까 너무 기쁜데 제가 원래 작가가 꿈인 사람이고 근데 작가는 잘 되지 않고 이런 상태인데 사실 이 책을 쓰면서 처음에 제가 제안한 사람은 저였거든요. 아마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처럼 쓰고 싶다.
네, 장면처럼 쓰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한 장 정도 저 혼자서 사실은 판결을 보고 특히 기무사 판결문을 봤을 때 이게 너무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왜냐면 기무사가 이 책에 나오는데요. 책 좀 꼭 보세요. 너무 아니 흥미로운 부분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 국가의 정말 그 치졸한 모습들이 다 나오는데 기무사 보고서가 담긴 책은 아마 이 책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무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 피해자들이 정말 참사 다음 날부터 바로 파견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기무사라는 신분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인들이 민간인인 척하면서 근데 그 지시사항에 정말 깨알같이 나와요. 핸드폰을 숨기고 비밀번호 꼭 잠궈놓고 들키면 뭐 어떤 식으로 아닌 척하고 정말 그렇게 깨알같이 사복을 입고 가고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마 다 기억하시겠지만 피해자분들 그 현장에서 하도 기자도 아니면서 유가족도 아니면서 뒤에서 자꾸 듣고 메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 피해자분들이 뒤집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들키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쓴 보고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긴장감 있게 잘 써보면 되게 나름대로 흥미롭기도 하고 피해자분들한테 전달하기도 되게 쉽겠다 생각해서 제가 좀 썼는데 아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작가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바로 포기를 했어요. 저는 혼자서. 근데 그 사이에 진짜 작가님이 나타나신 거죠. 여기 우리 위원장님의 사모님인 네네 진짜 작가님이 이제 그 방식 근데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한번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 아이들의 그 관점하고 이게 판결에 나온 어떤 우리 시간적 순서대로 사안별로 시간 일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판결의 주제도 약간 그 비슷하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한번 이렇게 아이들의 관점 그다음에 국가의 관점 이렇게 대비되게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글을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제가 글을 못 써서 싸운 게 아니라 혼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답답한 건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계속 딴 걸 떠나서 고소당할 거를 되게 걱정했거든요. 저는. 뭐 하나가 틀릴까봐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특히 집필한 부분이 청와대 부분이에요. 그래서 김기춘이 나를 고소하면 어떡하나 계속 우리 아버님이나 저를 고소할 것 같아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제 작가님은 그 정도 고소당할 정도면 이 책이 대박 나는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마라. 그럴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본인들의 관점을 좀 많이 투영해서 자유롭게 쓰고 싶어 하시고 제 입장에서는 아니 판결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확하게 써야 된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실상 제가 혼난 거죠. 그래서 싸웠다기보다는 네. 판결문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 어디 법원 같은 데서 판결문 한번 받아보시면 정말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다니까요. 앞에서 쭉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뒤집어버리고 또 가운데서는 또 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고 또 전문 용어가 또 그렇게 많이 나와. 이건 법을 모르는 사람, 아니 법을 아는 사람도 못 들어. 이걸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건 이게 아무튼 한글을 좀 어떻게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판결문의 어려움에 대한 에피소드 또 진짜 작가님과 작가를 꿈꾸는 변호사님과의 이제 글쓰기의 관점의 차이가 확실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변호사님의 전문성을 가지고 글을 쓸 때의 관점과 또 작가의 관점은 확실히 이제 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오 변호사님이 꿈이 작가였으니까 오늘 앞으로 지금은 계속 제가 오 작가님이라고 네 불러드릴게요. 책 표지를 보면요.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도 한번 이 문구를 들여다봤었는데 세월호 참사 10년 우리는 책임을 물었고 국가는 책임을 묻었다라는 아주 강렬한 요즘 애들 말로는 라임이 맞는다고 하죠. 예, 그런 강렬한 문구가 있는데 책 제목과 함께 부제를 정할 때 아마 작가분들 또 출판사분들 이제
제목이 이제 아주 중요하다, 부제가 중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책이 늦게 나오기도 하고 뭐 저도 책을 내면서 여러 책 제목과 관련된 또 부제와 관련된 그런 논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가자. 책임을 묻기로 하자. 우리는 책임을 물었고 국가는 책임을 묻어버렸다. 이렇게 이 제목과 부제를 정할 때 또 나름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제목과 부제를 다른 의미가 있다면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 작가님.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단어 자체는 뭐 누가 아이디어를 냈지만 그 뭐 저희가 제목 가안을 계속 서로 의견 공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책임을 묻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 커서 사실은 국가가 책임을 묻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거기다 국민들도 더 빨리 진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진상규명이 최종적으로 뭐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잘 안 된 것도 책임을 처음에 초기에 잘 물었더라면 부인만 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아쉬움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을 묻다라는 제목을 이렇게 올렸을 때 거의 아무도 의견을 반대하지 않고 바로 결정이 됐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는 책임을 묻었다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제 알려진 부분이지만 우리는 책임을 물었다는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분들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뭐 생존자 피해자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사의 역사, 우리 사법의 역사에서 이만큼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뭐 과거 참사 피해자분들이 용기가 없으셨기 때문이 아니고 뭐 이런 정보통신망의 기술도 당연히 있고 권리의식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아이들이 많이 희생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었던 거고 그 고통과 분노의 힘으로 사실은 10년을 그 힘이 없었으면 사실 저같이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10년이 되고 사참위가 이 무렵에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쯤에 너무나 피해자분들이 힘들어하시고 많이 무기력해지셨다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사참위가 꼭 한 일이 없다거나 우리가 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해석이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 게 너무 많은데 사참위에서 어떤 발표를 하거나 이럴 때 죄책감이 사실은 왜냐하면 피해자분들한테는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피해자분들한테는 우리가 기대만큼 못 해드렸기 때문에 언제나 죄송하죠. 근데 이제 침몰 원인이라는 그 조사 주제에 대해서도 결론이 안 나서 사실은 되게 죄송한 마음일 수는 있는데 그것이 마치 뭔가 제대로 안 된 것처럼 거의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또 일부 언론에서 몰고 가니까 저는 그게 결국 우리 모두의 노력을 묻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만은 정말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부족해도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안 했으면 얼마나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았겠어요. 빨리 잊어버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편승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10년간 정말 열심히 해왔고 우리는 책임을 분명히 물었다. 이거는 반드시 정리해 놓고 싶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제목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아주 듭니다. 네, 책임을 물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라고 오 작가님 말씀하셨고요. 네, 우리 책임을 물은 건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책임을 묻는다는 걸 법적인 책임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책임진다는 건 법적인 책임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 또 자기 양심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가해자라고 지목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다 물었는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노력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건의 가해자를
발표하고 공론화시키고 하는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5.18밖에 없었어요. 5.18 민주화운동밖에 없었어요. 광주 민주화운동밖에. 광주 민주화운동의 책임자들, 그 당시에 책임자들밖에 없었는데 그 후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발표를 했어요. 명단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모집을 해서 고소고발을 했어요. 물론 유죄가 나온 것도 있고 무죄가 나온 것도 있고 또 기소가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자 우선 법적인 책임을 면했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책임이 없나?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낙인 효과라는 걸 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무죄를 받더라도 저 사람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야.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나 무죄 받았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냥 책임이 없어가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 가족들 또 국민들 눈에는 저 사람이 책임자야. 이런 그 낙인 효과가 좀 어찌 보면 좀 이게 치졸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만큼 간절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책임을 묻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은 것보다 묻은 걸 더 강조하고 싶어요. 저 나름대로. 왜냐하면 2015년도에 과연 해경 삼청장에 재판이 있었다면 그들이 무죄를 받았을까요? 해경 본청장이었던 김석균이 무죄를 받고 나서 언론 인터뷰에 123 정장이 억울할 거다. 자기처럼 무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마녀 재판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판사님들이 판결을 내릴 때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 재량에 맞춰서 그 죄에 맞춰서 판결을 내리겠지만 그렇다면 2015년도에 그들이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2015년도에 그들이 기소됐다면 무죄가 됐었을까? 123 정장이 당시에 3년형을 받았는데 맨 처음엔 4년 6개월형이었어요. 근데 이게 줄었어요, 형량이. 왜 줄었냐면 이 사람 혼자만의 책임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구조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게 방해한 정황이 보인다. 식의 판결문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책임자들한테 우리는 법으로 물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바로 기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기소가 된 거죠. 그래서 지루한 싸움 끝에 무죄가 났지만 그 무죄난 부분이 저는 책임을 묻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고소고발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기소를 안 했어요. 검찰에서. 왜냐?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렸어.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짧은 건 뭐 3년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지나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소가 안 돼.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그냥 눈 뜨고 당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건 그냥 시간 끌기로 그냥 묻어버렸구나. 국가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전략적으로 묻어버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세월호 인양하고 재판이 가도 돼요. 빨리 인양하고. 근데 인양도 한 2년 지나서 해버리고. 그렇다면 그만큼 시간을 끌어버린 게 아닌가. 그러면 그냥 책임을 묻으려고 그때만 벗어나면 된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싸울 줄 몰랐을 거예요. 그들도 계속 뭐 일기특조위, 선조위, 사참위까지 계속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내면서 싸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난 것들은 묻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책임을 물었고 뭐 오 작가님께서는 저 물은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묻은 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채팅창에 있는 자발적인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그 광주 시민상주 장한권 선생님께서 묻다가 아니라 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준영 아빠가 장훈 선생님께서 잘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 책의 제목은 이제 그런 의미와 그런 역사를 담아서 정해졌다. 최선을 다해서 묻고 싶었고 또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어떻게 이 책임을 묻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싶었다. 묻어버리려고 했는지를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정말 어려운 판결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어쨌든 책의 이제 기초는 이제 판결문의 기본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기획 과정이었는데 이 어려운 그 판결문에 기초한 과정을 이제 독자들이 보기 좋게 아주 쉽게 쓰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또 책 안에 여러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딱딱한 판결문의 문장을 다듬고 여기저기 이 산재된 여러 시간들의 파편들을 끌어와서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하는 것에 관해서는 또 누가 아이디어를 내시고 또 이런 구성 방식 책의 이 구성 방식을 채택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또 저희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공동 저자들 중에 변호사님이 세 분 계시는데 네. 세 분의 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정말 어려워서 네. 아니 저희가 요청한 건 그거였어요. 중학교 2학년이 봐도 알아들을 수 있게 판결문을 좀 풀어주세요였는데 풀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수준 넘거든요.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이야.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회의가 있었죠. 회의가 있었고 이 아이디어를 낸 건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준영 엄마 오현주 작가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거의 끌고 가시다시피 우리 한주연 변호사님, 이정일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오 작가님까지 어거지로 끌고 가시는 그런 그 강행군 끝에 이게 나왔고요. 이 사건 구성에 관련돼서는 회의가 많았었어요. 이 책을 쓰는 그 구성에 관련해서 구성 관련 회의는 많았는데 아마 이 구성 관련 회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이 의견은 이 시간 순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런 의견은 대부분이 의견 통일을 한 거예요. 거의 다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가 저희 저 공동 저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좀 이게 그러니까 좀 뭐한 게 뭐냐면 픽션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시선은 거의 픽션이거든요. 픽션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정일 변호사님하고 좀 약간 트러블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픽션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냐 이런 트러블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강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저 못 이겨요. 이정일 변호사님. 그래서 늘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사건 발생 전, 사건 발생 당시, 그다음에 사건 발생 후로 이렇게 점점 가잖아요. 가는데 사건 발생 전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은 우리 이정일 변호사님. 또 뭐 사건 발생 당시도 제일 많이 알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또 약간 독특하게 뭐냐면
말씀이 좀 길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좀 듣다 보면 한 2시간이 넘게 걸려버려서 그 주제에 대해서 그거를 좀 줄여주십사.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질문이 뭐였는지가 이게 저희가 그 책 구성을 한번 보시면 선사와 선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해경, 청와대 파트 2, 기무사와 국정원, 세월호 특조위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그 세월호 참사 발생 전후로 사실은 시간적 순서이기도 하면서 기관별이기도 하면서 실제 판결이 났던 피고인들별로 판결이 이제 그 분류대에서 났으니까 그 판결문 기준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하도 저희가 처음 시작이 워낙 오래전에 시작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맞다 그렇게 논의도 했었구나 이게 생각이 났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 기억만 가지고 있다 보니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그 제시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계속 제가 그 예전부터 뭐 그 특조위에서 일하면서부터 그다음에 사참위 때도 그렇고 동시간에 너무나 많은 당사자들이 이 참사에 대해서 경험을 했는데 그 관점이 너무나 달랐구나. 예를 들면 여기 청와대 파트에 나오는데 그 피해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에서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 불안한 그 상황을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때 위기관리센터에서는 뭘 하고 있었을까? 그거를 사실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제가 세월호 특조위에서 피해 지원 점검과를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항상 머릿속에 그려졌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상처이기도 했죠. 사람이 이렇게 한쪽은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권력이 무관심할 수가 있지?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위기관리센터가 논 건 아니에요. 그 시간 10시나 이때에도 그 이전부터도 계속 보고를 해경으로부터 받고 있었거든요. 청와대와 해경 사이에 한 라인이 있어가지고 해경 본청에서 보낸 그 보고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주목한 거는 영상을 계속 요구했다는 거. 아마 이미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실 텐데 청와대에서는 이제 대부분 영상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했다. 그런데 사실은 영상을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물론 그 자체도 잘못일 수 있고 뭐 범죄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영상이 정말 필요하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걸로 재난조사를 할 때 그러면 영상을 찍는 사람을 한 담당자를 차라리 구조자가 부족하지 않을 때는 보고를 하기 위한 인력을 따로 배치를 하든지 뭔가 해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뭔가 그 결론이 나오려면 사실은 이 시간대별로 관점의 어떤 차이나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보여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그런 상황일 때 위기관리센터에서는 열심히 대통령을 위해서 보고할 준비를 했는데 뭐 해경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영상을 계속 요구한다든지 구조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보고가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정작 보고를 받아야 되는 대통령은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 전 국민이 아무도 몰라. 그 시간에 10시에는 10시 몇 분에 그냥 처음으로 나와서 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판결문에 인정된 세부적인 사실관계 시간까지 여기다 다 기재했거든요. 그러면 10시 17분 그 무렵에 그게 딱 비교가 되면서 근데 다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그 사참위에서도 너무 형사사건 위주로만 고소고발건 범죄 혐의가 있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재난조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잠을 잤다고 대통령을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재난 대응이 피해자의 관점과 그 배에 갇힌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적어도 뭘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이해하고 적어도 위기관리센터에 나갔어야 된다가 판결문에 명시돼 있어요.
그럼 위기관리센터에 나갔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국가의 판단이라면, 어차피 판사의 판단이지만 어찌됐건 국가 공무원의 판단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재난조사에 반영돼서 대통령은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위기관리센터에 임장하는 게 맞다라든지 뭐 이런 결론을 내고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해외에서 선진국에서 말하는 재난조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처벌 위주로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백이 생겼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결국 이게 한 예시인데 이런 관점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런 질문이 행해졌어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들고 있어요. 예시를. 이게 이런 게 약간 범죄 혐의와 다른 어떤 재난조사의 성격을 가졌을 때 행했어야 될 질문인데 아직도 이 질문은 행해지지 못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저희는 이제 최대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피해자의 상황, 그래서 아이들이 편지를 쓰는 형식, 그걸 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 판결에 나왔던 그 상황을 약간 장면처럼 보여주는 이야기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비평이 나중에 나오고. 이런 책은 없어요. 예, 꼭 읽어주세요. 좀 첨언하자면 이런 거예요. 해경 상황실이 9시 19분까지는 제대로 돌아갔어요. 신고를 받고 현장 구조 세력 투입하고 바로바로 준비를 해요. 가면서 뭘 해라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띠링 전화가 와서 위기관리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현장 영상 있나요? 물어봐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하고 대화하면서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얘기가 있어요. 공무원들은 해바라기와 같다. 자기 그러니까 목줄 쥐고 있는 사람 얼굴, 목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다. 자, 해경 상황실에 목줄을 쥐고 있는 게 과연 어딜까요? 해경은 바로 대통령실한테, 청와대한테 잘못 보이면 전부 날아가요. 거기는 다 한직으로 쫓겨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저걸 영상을 빨리 찍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구조가 이제 제 우선순위에서 2순위로 밀려버린 거예요. 사참위 종합보고서가 아쉬운 점이 그거거든요. 뭐냐면 이제 우리 책에는 좀 그걸 좀 녹여놓으려고 했었는데 기관 대 기관에서 위에 있는 기관이 하급 기관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주눅이 들든지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경 상황실과 청와대 상황실의 그 차이거든요. 이게 연결성을 찾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사 보고서에 아니 그럴 때는 구조부터 하시라고 하고 영상은 나중에 한다든지 이런 그 보고서에 한 줄에도 담겨 있었다면 이 연관관계를 얘기해서 그러면 좀 더 나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좀 더 발전된 그 행정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아쉬움이 남는 거죠. 아마 지금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는 마음이 답답해지네요. 뭐 미국에 있었던 보스턴 사건이나 몇 개의 재난을 저희가 리뷰를 해봤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전권을 준다고 해요. 이렇게 상급 기관이 아니라.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이 현재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갖고 일단 구조에 전념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저희 어쨌든 구조보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문제가 결국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뺏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었다. 그거를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 하나하나를 리뷰하면서 아마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답답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책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여러 시간대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때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때라도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신경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집필하시면서 아마 그런 순간순간에 많이 직면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더 집필이
집필 자체가 정말 고통스러운 기억의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걸 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대목들에 관해서 우리 변호사님, 작가님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아마 글을 쓰지 못하고 멈추고 그랬던 순간들도 꽤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과정의 고통을 또 어떻게 겪으셨고 어떤 대목에서 힘이 되셨는지, 또 그래도 써야지 하면서 다시 좀 힘을 내게 된 집필의 과정에 관해서도 좀 여쭙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지를 받아보고요. 아, 역시 안산 온마음 센터다. 어떻게 이렇게 네. 그 작가의 마음까지도 작가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역시 저랑 통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그 아이디어만 던지고, 제가 원래 조금 아이디어가 좋은 편이어서 아이디어만 던지고 도망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처음부터 아이디어만 던지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아이디어를 내고 나서 이제 제가 완전히 사실은 물린 거잖아요. 어찌 보면 속된 말로. 그리고 계속 도망을 가고자 했죠. 실제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저는 사실 중간에 그 누군가 한 명은 그만두자고 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아무도 그만두자고, 아무도 감히 그런 말씀을 안 하셨고, 그 와중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건 나쁜 짓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 없었고, 그때마다 조금 도망을 실제로 잠깐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늘 언제나 작가님한테 잔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타박을 들으면서 변호사들하고 다시 일 안 한다. 이런 다짐을 욕을 들어 먹어가면서 했는데, 진짜 힘들었던 게요. 그거는 사실은 그 전에 일할 때부터 힘들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정권을 주는 게 당연히 맞잖아요. 근데 현장의 정권을 줘야 되지만 대통령이나 또는 그 상급 기관도 방향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의아했던 것이 이 보고서라는 형식 자체가 각각의 이제 청와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보고서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정말 작성자의 의도, 모든 글에는 작성자의 의도가 녹아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서가 객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특히 피해자들이나 국민들의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보고서가 아니고,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고서여야 한다면 현재 정확하게 현장에 도착해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배의 수와 사람 수가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공무원들이 칭찬받기 위한 보고서가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마디로 출동 세력을 기준으로 적게 돼 있어요. 출동 세력을 집계해가지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통신 기술이나 이런 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뭐 중간에 이동 중인 그런 어떤 구조 세력의 숫자를 산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갔던 그 보고서, 물론 가지도 않았죠. 침실 앞에 있는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던 그 보고서에도 다 출동 세력 위주로 우리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내용이거든요. 구조 세력이 되게 많이 출동했다. 근데 그 단어에 출동한 것인지 도착한 것인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그냥 이렇게 투입 세력이라고 돼 있나? 그래서 저희가 그 조사를 할 때 실제 너네가 출동도 안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실제 수중 수색이 문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니 너네 뱃속으로 안 들어갔는데 왜 언론에서는 160명이 그 투입됐다, 잠수사가 투입됐다고 보고를 했냐. 그걸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발만 담그면 진짜로 그건 제가 직접 조사를 했기 때문에 들었죠. 목포해경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해경청장도 나와서 그렇게 말했죠. 욕먹을까 봐 그렇게까지 표현 안 했지만 발만 담궈도 투입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투입이라는 거예요. 대기 인력이 다 포함된다고. 이게 근데 만약에 그게 대통령한테 투입이라는 발가락 담그고 있음이라고 보고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이고 이렇게 많이 갔네.
잘 되겠구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시라는 내용도 얼마나 추상적으로 내려가요. 그래 충분히 다 모두 뭐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해라. 그 얘기는 나도 하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현장을 냉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면 왜 부족한지를 대략이라도 알고 그 소통이 돼야 되는데 보고서라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읽었더라도 제가 보기엔 오인하기 쉽게 돼 있는 거예요. 현장 상황에 별 문제가 없구나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보고서의 관점 자체를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다시 쓴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도 자세히 담지는 못했어요. 판결문에도 뭐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남아 왜냐면 제가 계속 형사 책임의 한계를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처벌되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건 좀 어렵죠. 그냥 관행 자체가 잘못 형성되어 있고 공무원들 시각으로만 형성돼 있는 건데 그런 관행은 이제 바뀌도록 재발방지 대책이나 이런 것에서 사실 조금 더 나와줬어야 되는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무슨 질문인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네, 저도 고통을 사실 저도 이제 그런 네. 경험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런 재난 상황에서 상황실이라고 하는 것을 조성해서 거기서 공무원들과 함께 일해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구조가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전력을 기울이기보다 상황판에 어떻게 적을 거냐, 그 상황판에 들어갈 표의 용어의 개념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여러 부처 사람들이 와서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가 다 나가라, 다 나가고 실질적인 상황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줄 사람들 남고 나머지 다 나가라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 부처에 와서 자기들 유형의 보고서에 뭐라고 기입할 건지에 관해서 너무 물어보니까 저희가 지금 진짜 사람들 구조하고 상담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는 정말 어떤 그 관료주의가 어떤 유형의 관료주의가 우리 재난 과정에서 재난의 구조 과정에서 큰 방해가 되는데 그 관료주의가 사실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권력자에게 보고하기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워서 그래서 민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진짜 예, 필요합니다. 민간은 그런 공직에 윗사람 눈치 보기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으니까 구조에 더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잠깐 너무 네. 중요한 포인트라서 제가 네. 거기서 한마디만 더 붙이면 네. 그래서 사실은 특조위라든지 사참위가 민간인들이 들어가는 별정직 공무원 네.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대통령이나 장관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공무원 완전 그 늘공들로 채우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적인 통제 방식이라는 게 그런 거 그러니까 민간인들의 관점으로 국민의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런 재난 참사 상황이라는 건 너무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평상시에 그렇게 점검을 해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런 국민들의 관점에서 의견을 주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교육 훈련이에요. 이게 손발이 맞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당사자들이 지금 저희가 판결문에 쓴 사람들이 이 재난이 하나 벌어지면 투입되는 인력의 최소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00명이 넘잖아요. 온 전국에 있는 기관들이 다 들어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손발을 어떻게 맞추겠어요? 평상시에 교육훈련을 엄청나게 빡세게 안 하면 정말 현장에 갔을 때는 다들 다 패닉이거든요. 거기서 개념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은 당연히 재난대응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네, 고통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박근혜를 너무 높게 평가하시는. 보고서 읽어도 알겠어요? 뭐 우리 오 작가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질문이 책을 집필하며 알게 된 진실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어떤 다짐들이 힘이 되었는지가 질문이에요. 고통을 가장 강하게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의 동선을 파악할 때였어요. 저희가 세월호 CCTV라고 하는 세월호 선내 CCTV가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각 64개 채널이 있는데 각 채널마다 따로따로 키워서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
채널들마다 비슷한 체형의 아이가 나오면, 만약에 우리 준영이다 그러면 준영이와 비슷한 체형의 아이가 나오면 그 채널을 키워서 우리 준영이가 맞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드는 거예요. 하나는 다시는 못 볼 우리 아들이잖아요. 다시를 못 볼 우리 애들이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식이 즐거웠네? 좋았네? 이런 게 그 당시에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이 눈에 절로 나오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모든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던 사법적인 뭐 처벌이라든지 이런 게 뭐 안 된 부분들 뭐 책에 많이 집필돼 있지만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 CCTV에 나와 있던 우리 아이들의 그 밝은 모습들. 그러니까 그 세월호 CCTV는 배가 기울 때까지, 그러니까 사참에서 밝혀진 그 필름까지 하면 배가 기울 때까지가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아이들은 밝았거든요. 그 후에도 밝았어요. 아이들의 핸드폰 포렌식에서 나온 영상들 보면 웃고 떠들고 질서정연하게 지키고 있고, 그 부분이 제일 가슴이 아프고 가장 힘이 났던 부분이고요. 검찰 특수단이라는 게 만들어졌었어요. 거의 임관혁이라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발언해도 되시는 건가요? 네. 그 사람이 네. 그 검찰총장 후보로 알고 있는데 아마 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밀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같이 세월호를 같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잊어먹지도 않는 얘기가 그 사람 입에서 나와요. 뭔 얘기냐면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 나았네요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맨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딱 보니까 1반부터 10반 중에 1, 2, 3반의 생존자들이 많고 뒤에 반으로 갈수록 생존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질서정연하게 탈출하다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잖아. 학교에서 어디 가려면 1반부터 10반까지 있으면 자 1반부터 저 출입문으로 출발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학교 시스템이에요. 근데 정말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나았다고 표현한 건 뭐냐면 위급한 상황인데도 질서를 지키다가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찰 별로 믿진 않는데, 많이 안 믿어요. 근데 지금 검찰총장 후보라는, 될라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정도면 거의 진실에 가깝다. 그 부분이. 그걸 그냥 정말 억울한 게 그거예요. 놀러 갔다가 죽었는데 당신들 왜 이렇게 싸우냐, 이 말이 정말 억울한데 수학여행 빠지면 결석 처리해요. 수학여행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여행 간 거예요. 근데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놀러 가다 죽은 거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설령 놀러 가다 사고 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 죽으면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살 날이 더 많은 아이들이 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인 거죠. 그 과정을 집필하시면서 다시 다 생생하게 보셔야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집필 과정이 힘들고, 또 그 아이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 책을 끝까지 쓸 수 있었다, 힘도 거기서 나왔다라고 우리 아버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얘기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우리 오 작가님에게 우리 김혜영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어요.
오지원 변호사님 말씀에도 나왔지만 책이 만들어진 과정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럼에도 끝까지 해주신 게 너무 고맙다. 발만 담궈도 투입이라는 보고서를 쓴 공무원에게 책임을 이제 물을 수 있을까요?라고 얘기하시면서 앞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공무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아마 말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아마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또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고소를 당할 것 같은데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발가락을 담그기만 해도 출동이 아니냐 또는 이제 그 출동 세력이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한 내용이고요. 예, 보고서를 그렇게 누가 쓰겠어요? 보고서를 그렇게 쓴 건 아니에요. 근데 보고서조차도 이제 출동 세력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 구조 세력, 정확하게 구조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고 출발한 세력을 다 포함시키다 보니 헷갈리게.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관점이기 때문에 피해자들 관점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요소다. 보고서가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사실 제가 꼭 지금 하려고 했던 얘기, 그러니까 재발방지 대책하고 되게 연관되는 부분이고 정말 이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피해 지원 점검 과장이라는 일을 제 인생에서 처음 해봤잖아요. 저도 참사가 나면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떤 일을 겪는지 전혀 모르고 특조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참사 발생하고 일주일 사이에 이분들은 그냥 지옥을 경험하신 거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지옥. 아이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현장에 갔는데 대부분 사망했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는데 해경이 배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려와서 그냥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가 유가족이고 기자이고 기무사인지 아무도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유가족 그 표찰조차도 가장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해서 달기 시작했거든요. 직접 확인해서. 그런 상태에서 우르르 다 같이 가가지고 아이들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나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트라우마틱했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름대로는 선진국을 꿈꾸는 나라인데 이렇게까지 무질서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도저히 국가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 와중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사찰을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 그 정부 보고서만 받아 적는 기자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싸움이 일어나고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어떤 소통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대통령은 5월 17일 날 다음 날도 오고 5월 17일 날도 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해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국민들이 가져야 될 알 권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참사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섬세하게 그 정보들을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참사 상황에서 갑자기 이 문명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었고 너무 답답했고 이거 어떻게 바꾸지? 도저히 답이 안 보였는데 해외 재난조사를 가면서 제가 마음이 다 놓였어요. 진짜 다행이다. 이거 우리 뭔가 좀 써먹을 게 있다. 미국이나 일본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구나. 얘네들도 저를 엄청 위로해 주더라고요. 우리들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닌데 계속 교육하고 훈련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 공무원들이 재난 담당 공무원들 제가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행안부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욕을 많이 들어먹어서 너무 방어적인데 관점 자체가 인권이 없어요. 제가 행안부 공무원 만나서 너무 충격받았던 게 피해자 인권과 관련된 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그랬더니 그런 건 인권위원회 가서 말씀하시래요. 그래서 내가 피해자들을 자기들이 당연히 하는 역할을 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그 현장에서부터 쌓아 나가야 참사가 해결이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근데 미국하고 일본에서 딱 똑같이 재난 담당 공무원들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저희의 목표는 피해 최소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제가 감동을 다 먹었어요, 진짜. 근데 그 피해 최소화라는 말이요, 우리나라 법에 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표에 피해 최소화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사고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참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해 최소화라는 건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정신적인 측면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아이가 사고가 나서 희생당할 수 있죠. 그러면 물론 안 되겠지만 가끔 그런 일이 어쩔 수 없이 인간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생기더라도 적어도 아이의 시신이 방치되는 듯한 모습이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고, 생존 학생과 희생 학생의 명단이 그렇게 계속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왜 어떻게 하다가 정말 사망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사망 진단서를 떼보면 모두 일률적으로 같은 시간에 10시, 이태원 참사도 그랬고 세월호 참사도 그랬거든요. 다 똑같은 사망 진단서가 발급되는데 우리 아이 옆에 있었던 생존 학생 얘기, 생존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간보다 훨씬 30분 뒤까지 자기랑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재난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막 싸워가지고 그나마 특조위에서 조사라도 해줬어요. 사망진단서가 왜 이렇게 똑같이 발급되는지 검시관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 이유가 뭐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보고서에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 보고서를 제대로 활용을 안 하니까 이태원 참사 때 똑같아졌고 지금 조사기구 아직도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피해자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일일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비공개 아니면 똑같은 시각이 적힌 사망진단서인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요.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 입장이, 그래서 해외에서 저희한테 물어봐요. 너네 나라는 왜 피해자들이 자꾸 길거리에 나가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국가가 알려주고 수습도 해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그 공무원들을 미국이랑 일본 공무원하고 우리나라 공무원의 격차를 느낀 것과 이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사실은 또 법이 바뀌어야 움직이는데 이 법의 피해자라는 개념도 인권도 없으면 우리는 이 상황이 그냥 계속된다. 누구든 당하면 똑같은 상황 된다. 절대 이분들이 특별해서 뭔가 이렇게 당한 게 아니고, 또는 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물론 그것도 얼마나 억울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난해서 당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지금 상황에서는 재난을 당하잖아요. 누가 챙기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다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죠. 구조 세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당시 출동했던 구조 세력. 실형을 받은 건 당시 출동했던 해경 1, 2, 3 정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 후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특히나 해경들은 어디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도착 안 하려고 눈치 싸움을 해요. 도착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왜 1, 2, 3 정장만 책임지고 그 윗선들은 아무도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바뀌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현장 출동 세력한테 권한을 많이 줘야 된다. 맞죠? 책임은 좀 덜어줘야지. 책임은 위에 명령권자들이 책임을 좀 덜어서 이건 내 책임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친한 해경 중에 하나가 인천 그 상황실에 있었어요. 상황실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애들이 출동을 안 해요. 출동시키려면 계속 욕하고 빨리가 해야 그래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함장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걔네도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도착해서 내가 거기에 내가 책임자로 딱 지정이 돼버리는 순간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데, 그러면 한 명이라도 죽으면 내 뭐 앞으로의 해경 공무원 생활이라든지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당신들이 책임져 줄 거야? 그러면 상황실에서 책임을 못 져주는 거잖아요. 근데도 상황실에서는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출동해야 되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이게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왜 우리가 책임을 물으려고 했을까? 이런 악순환을 고리를 좀 끊어보자.
왜 직급 있는 사람들, 고위 공무원들이 그들한테 책임을 물었다면 과연 해경이 늑장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또 나올 수 있을까? 또 출동한 세력이 구조하러 가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위에 있는 그 상관들이 처벌받는다 이런 생각, 물론 처벌이 만능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선례라도 만들어 놓자고 했던 게 우리 가족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좀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은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국가의 의식 수준은 그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면 더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태원 참사 같은 참사가 날 수가 없는 구조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없는 구조여야 되는데 참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참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보면 더 지능적이고 더 악랄해졌어요. 정부가 우리 때보다 더 한단 말이에요. 우리 때는 그래도 뭉쳐라도 있었지. 이분들은 뭉치지도 못하겠단 말이죠. 이게 어찌 보면 그냥 각자 도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각자 도생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자문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책임을 묻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이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책임을 묻지 않을 사람들에게 묻거나 또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지금 유튜브로도 이제 여러분들 질문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오늘 이 북토크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사전에 질문을 주신 분들이 또 6분 이상의 사전에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을 쓰면서 뭐 지금도 이미 여러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후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참사가 생겼잖아요. 예, 최근에 아리셀 참사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 참사들로 인해서 소리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거리에 또 나와 있는 분들, 그런 여러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분들도 우리 이 세월호 가족처럼 이제 국가를 향해서 책임을 묻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에게 혹시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포함해서 그 이후의 참사 가족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얼마 전에 이제 화재가 나서 그 뛰어내린 할머니를 모시고 이동하기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뛰어내리셨는데 소방관들이 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인계를 잘 못해가지고 그 과정의 과실로 한 번 더 이분이 넘어지셨나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계시다가 아마 안타깝게도 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 우리 모두가 조금 관점을 약간 깊게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처벌받아야 돼. 그러니까 소방관들이든 경찰이든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돼. 물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그 사람만 처벌받아요. 근데 그 들것을 가지고 했던 그 2-3명의 소방관들이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비슷한 사건으로 범죄 피해이긴 하지만 진주방화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때도 소방관들이 사실은 물론 저희가 국가배상에서 그 부분까지 못 다뤘지만 소방관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왔어요. 22명이나 피에 철철 흘리고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한 상황인데 겨우 2명이 들것을 싣고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것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게 전혀 안 된 상태고 그 사이에서 그리고 소방관들은 무조건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CPR을 하는 것부터 훈련을 받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CPR을 하니까 이 유가족 중에 한 분이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이어서 본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집에서 수건 가져와가지고 본인이 지혈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본인이 하다가 뭐 하여간 그런 트라우마가 너무너무 심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 범죄 피해나 이런 참사들을 많이 그렇게 쭉 보다 보면 너무 다 비슷해요. 이게 특정 소방관, 특정 경찰관이 잘못해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교육훈련을 저는 제대로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실 화재가 나면 뛰어내리는 분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3분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같이 껴안고 뛰어내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서 제가 그때 훈련 받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분들은 항상 평상시에 내가 한 명을 이동시킬 수 있는 체력이라면 위기 상황에서 3명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걸 훈련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하중의 3배,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훈련을 되게 아주 그 현장감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좀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소방관들이 과연 인력이나 모든 면에서 예산이나 경찰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훈련을 받고 있을까? 근데 이거를 형사처벌의 관점에서만 계속 고민하면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게 딱 핵심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판사들이 정말 정의감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형사 책임이라는 거의 성격 자체가 현장에 출동한 고의과실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은 현장에서의 어떤 긴밀한 판단하고 연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몰랐다고 말해버리면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책임으로 처벌을 받으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과 교육훈련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사실은 저희 특조위 같은 재난조사기구와 형사처벌을 완전히 분리해서 형사책임은 형사책임대로 정말 물어야 되는 그거를 검찰에서 가져가서 그 사안만 보고 조사기구에서 하는 것들하고 조사기구에서는 정책조사, 재발방지 대책만 왜냐하면 재발방지 대책이 아니라 형사책임으로 접근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면피성 발언밖에 안 하거든요. 실제 자기가 그 상황에서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못했다, 어떤 실수를 했다, 이거가 나와야만 그걸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계속 부인하는 발언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가 없는 또 약간 이런 형사책임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또 여기까지 왔죠? 아니요. 근데 저는 아까 그 질문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또 이제 진상규명이나 이런 걸 요구하게 되실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책임 위주로만 떠올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만 피해자분들도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계속 그것이 가지는 한계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모든 걸 우리가 검찰에 의존해서 해결 못한다 절대로. 검찰이나 경찰은 재난조사 전문가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형사고소해서 처벌하라는 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의 입장이신 거고 국민들은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들 것을 가지고 한 사람의 그 소방관 형사처벌하면 대가 아니에요. 절대로. 해결책이 안 나온다. 그건 세월호 참사와 모든 참사의 교훈이다. 그러니까 말단의 헌신적인 한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 조직의 또 재난에 대한 대응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우리가 새로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또 하셨고요.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험하게 보내버리면 우선 첫 번째로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또 일종의 복수심 이런 게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타켓이 누굴까? 제일 가까운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제일 가까이 누가 있었느냐. 그런데 맥락은 같습니다만 우리 오 작가님과 맥락은 같습니다만 좀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책임이라는 건 법적인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도덕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책임들을 물을 수 있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게 이 사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정치인이라면 정치적인 책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다면 나 무죄 받았으니까 책임 없어. 그렇다면 계속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복장 터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계속 형사 책임 쪽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형사 책임이라도 물어야만이 책임이 있다는 통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형사 책임 물어야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좀 이 사회가 좀 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물론 무죄를 청사적인 책임은 면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책임이 있다. 이게 사회 통념상 이게 딱 정해진다면 과연 피해자들이 지금처럼 계속 그 형사적인 책임을 계속 강조하고 따질까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보면 저는 오히려 미국의 사법 체계 중에 형사와 민사를 엄격하게 또 구분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뭐 유죄를 받아가지고 뭐 천문학적인 금액의 뭐 배상액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행 사법 체계 안에서는요 절대로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갈 수 없어요. 공무상 과실치사 이거 증명하기 쉽지가 않고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을지 뻔히 아는데 안 구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뭐 했어 가지고 따지는데 아니 뭐 하고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판사들은 다 그걸 받아들여요. 왜? 피고의 그 말이 그러니까 고소한 사람들이나 검찰의 말보다 피고의 말을 좀 우선시해 주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판사님들이. 판결문을 보면 되게 웃긴 게 많아요. 뭐 사회 활동도 뭐 열심히 했고 사회봉사 활동도 열심히 했고 뭣도 열심히 했고 해서 감형 사유 막 이런 게 많더라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피고들을 좀 우선시하는 그러니까 뭐 물론 제가 저도 피고도 대부고 해왔지만 피고를 우선시하는 게 좋죠. 하지만 이런 대형 참사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법 체계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저희 책에서도 말미에 썼지만 대형 재난 참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법 체계보다는 다른 좀 특별한 사법 체계를 좀 적용하는 게 어떻겠나. 뭐 제안하는 수준이지만 대형 참사에 대해서만큼은 재난 참사에 대해서만큼은 뭐 그렇게 저희가 얘기하고 있죠. 법적 책임이 없으면 마치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행세를 하는 그동안의 이제 정부와 관련 분들에 대한 굉장히 이제 분노도 우리가 높고 하지만 또 사회가 전체적으로 뭔가 이런 대형 재난 참사에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이제 피해자분들도 훨씬 더 회복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사회가 과연 서로 더 책임지려고 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서로가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 책을 이제 올해 기획해서 쓰시는 동안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고 또 지난 10년을 겪으면서도 저희에게 이제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10년을 겪으면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나 어려운 고비를 만났을 때 이 두 작가님에게 그래도 힘이 되었던 게 어떤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도움이 됐는지 궁금하다라고 또 지금 질문이 박미지님께서 질문 사전에 주셨는데 어떤 게 힘이 되고 어떤 말들이 도움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또 힘내고 버티고 또 북토크 하자라고 해주셨는지 두 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책을 사주신 분들께 힘이 된다. 네, 정말 힘이 된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 책 정말 그 출판 비용도 우리 유가족분이 되셨거든요. 네네. 회수하셨는지도 의문인데 지금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예, 책을 구입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힘이 됐습니다. 힘이 됐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를 가족분들 만나서 물론 되게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많은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되게 많이 힘을 받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고 이 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긍정적인 이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착하신 분들이 많구나. 저는 그걸 오히려 많이 느꼈어요. 제가 현장에 정말 있었기 때문에 늘 북돋아 주시는 분들 물론 저희한테 와서 뭐 이렇게 욕하고 예, 뭐 그런 분들도 많으셨지만 저는 그분들은 사실은 되게 기획되신 거라고 제가 믿어서 그런가? 그런 상황이었고 정말 선의의 총집합체를 경험하는 게 이런 네, 정말 경험이 제 삶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 그래서 공감을 통해서 많이 정말 치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변호사니까 늘 해결책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당연히 해결책이라는 게 없으면 뭔가 더 무기력해지는 편이라서 근데 저희가 이제 특조위 해산되고 나서 일기 특조위 해산되고 나서 사참위가 그때는 될지도 몰랐거든요. 그때 이제 또 그 분노의 마음을 이제 그 생명안전 기본법을 만드는 거에 그 시민활동가 분들하고 피해자분들하고 같이 정말 분노를 담아서 만들었는데 그 이제 정말 오랫동안 그것도 논의를 많이 했고 그 생명안전 기본법이라는 게 결국은 제발 피해자들 권리 좀 인식 좀 해줘라 이거예요 공무원분들한테 법에서 피해자들 권리가 뭐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범죄 피해자 권리도 매우 약하지만 참사 피해자분들 권리는 아예 없거든요. 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거라도 있지만 재난 피해자들은 재구호법이라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재난 피해자들 이제 그렇게 경제적인 지원 그렇게까지 절실하지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죠. 집이 전파되거나 뭐 이런 피해 유형인 경우에는 당연히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다른 유형의 참사에서는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건 권리의식이 너무 높아지셨기 때문에 정보가 중요해요. 그리고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한다라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안정감을 주는 거, 신뢰를 회복하는 거. 뭐 되게 막 이상한 사람들 취급하면서 자꾸 막 집회 못하게 하고 연락처도 안 되고 막 되게 치사하게 굴고 그게 이분들을 정말 남은 의지를 자꾸 꺾어버리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권리를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명안전 기본법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넣어놨고 그걸 통해서 사실 저는 되게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된다면 물론 그거가 되더라도 저는 50년은 더 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 한 명 바뀌는 것도 어려운 일이니까 다 바뀌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가 참 큰 변화를 바랬는데 이게 시작이 돼서 점진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저한테 참 많은 힘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안전사회로 가기 위해서 생명안전 기본법 활동에 또 정열과 또 많은 에너지를 바치시면서 힘도 되고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장원 선생님은 어떨 때 어려움과 고비를 넘기셨는 어떤 말이 힘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고비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우선은 아이들 돌아오는 팽목항에서부터 고비가 시작됐으니까요.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는데 뭐 인양배 세월호 인양하는 부분도 고비가 있었고 일기 특조위 부분도 고비가 있었고 또 선조위 부분 또 그 사이 사참위 부분도 있었고요. 10년 동안에 국회의원이 2번 바뀌었어요. 2번 바뀌었고 3번 바뀌었군요. 이제 3번째 바뀐 거군요. 네, 바뀌었고 대통령도 3번째 바뀌었고요.
그때마다 다 고비였어요. 뭐냐면 선거철만 돌아오면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나 왜 생명안전공원 갖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지, 우리 아이들 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좀 만들어 보겠다고 부모들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못하게 막아대는지, 또 왜 조사 기구만 만들면 와가지고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래서 깽판을 치는지, 이게 전부 다 고비였죠. 근데 제일 힘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10년 동안 나 참 고생 많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단식도 하고 도보도 하고 뭐 농성도 하고 추운 겨울에 그냥 노숙도 하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건 고생이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도 있었어. 제가 단식할 때 옆에 있던 사람들, 내가 도보할 때 옆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내가 과연 할 수 있었을까? 되게 이게 나이를 먹어서 철이 드는 건지 정말 고맙더라고요. 특히나 이게 온마음센터에서 하는 거라서 내가 뭐 입에 바르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고마운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10년 동안 잘 견뎌주셨다고, 잘 버텨주셨다고 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견딜 수 있었다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절 10년 견디라고 직접적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잘 견디고 있구나 하면서 긍정적인 그 에너지,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말 한마디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되고 여태까지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분노의 감정도 있고 정말 절실함이 묻어났지만 이 가슴속에 있지만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 있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저희들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쏟아졌던 사랑, 관심, 또 배려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저희를 견딜 수 있게 해줬던 거죠. 그게 없었다면 아마 벌써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포기는 안 했겠다. 더 힘들었겠죠. 네. 내가 제일 힘들었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 힘들었던 순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겠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별명이 짜증 대마왕이거든요. 네,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네, 짜증 나만큼 짜증내는 사람이 없었거든. 뭐 네. 특조위 분들, 사차위 분들, 선조위 분들, 아마 여기 온마음센터 직원들도 다 할걸요. 저는 더 센 분도 계신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이제 마무리로 가고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좀 하셨으면 하는 말을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 이 북 콘서트 개최 홍보 이후에 신화령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또 김지희님도 질문해 주시면서 오 작가님이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이제 특조위 등등등 많은 일을 하셨는데 또 책까지 내셨는데 또 공익 활동하시면서 어떤 힘으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도 있으셨고 임으로 하는 거지 남편이. 아 그래요? 또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궁금하다는 분도 계셨고요. 또 철저한 진상 규명은 뭘 말하는지 또 어디까지인지 물은 분도 계셨고 또 박승균님은 특별히 김광배 작가님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긴 질문을 주셨어요. 언론들도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질문으로 주셨고 그 외에도 사실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원희님은 국가적인 대참사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대응도 중요한데 좀 대응할 수 있는 게 나아진 것 같으냐 이런 질문하셨는데 아마 다 답변을 그 전에 하신 것 같습니다. 친명철님이 아주 철학적인 질문 해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책임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우리 책임을 묻는다고 하셨는데 이때의 책임이 어떤 진정한 의미냐 이런 것을 물으셨고요. 장원건님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네 오늘 아까 또 유튜브에서도 또 응원의 말씀도 보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 책도 내시고 또 앞으로도 이제 또 지속적인 활동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계획과 함께 물었는데 답은 얻으셨나요? 아 그래요. 절반 그래서 정도. 본인은 어떤 답을 얻었는지와 함께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책임이라고 할까요? 책임에 관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청중 중에 그래도 나는 질문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유튜브에서는 좀 질문들이 있었고 사전 질문들은 좀 있었는데 그럼 특별히 없으시면 시간도 이제 많이 돼서 마이크 잡으면 다 5분씩은 얘기하셔야더라고요. 지금 한 8분 남았는데 두 분이 4분 4분 얘기하면 저희 이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청중 유튜브에서 때 아니게 항상 항상 핵심을 잘 이끌어내시고 차분하게 진행해 주시는 김현 선생님 고맙습니다도 있었는데 네 제가 이분에게도 특별히 선물을 드리도록 김혜영 선생님 이렇게 사회자 칭찬을 진행 중에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리고 네 준비되셨나요? 어떤 분이 이제 마지막 테이크홈 메시지라고 하죠. 청중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임에 관한 이 물은 질문에 관한 답을 얻으셨는지와 함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물었는데 이런 거죠. 100점을 맞으면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걸까? 이게 되묻고 싶은 거예요. 시험을 100점 맞으면 그 사람은 공부를 되게 잘하나? 배우지 않은 거는 시험을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50점 맞을 수도 있고 30점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 같아요. 책임을 물었다. 저희는 100% 이 사람들 다 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모든 책임을 다 묻고 싶었지만 현행법의 한계도 있고 또 너무 늦게 책임을 묻는 그 기간적인 한계도 있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더 솔직해져 봅시다. 그들이 전부 다 사형에 처해진다고 해서 제 마음이 풀릴까요? 책임자들이 절대 안 풀립니다. 피해자들은 내 자식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이상 책임을 최소한으로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한테 최소한이라도 최대는 못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건 그들 책임 안 묻어도 되니까 내 새끼가 살아오는 거예요. 모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럴 거예요. 피해자분들은. 근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이라도 법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자가 저희가 했던 목표고요. 이게 다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는 계속 성숙돼 가고 있는 거고 그 사회에 성숙된 그만큼 그들의 책임은 점점 높아갈 겁니다. 책임을 수인.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참사로 당하신 분들한테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좌절되고 허망하고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하겠지만 항상 옆에는 저희 옆을 지켜주신 분들이 같이 있을 거고요. 또 그분들도 저희를 도와주신 것만큼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회는 점점 성숙돼 갈 거고 더 의식은 높아질 테니까 그만큼 묻고 싶은 책임을 좀 더 물을 수 있는 세상이 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박수 한번 마지막으로. 네, 다음으로 오 작가님의 마지막 코멘트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작가님이라고 네. 불러주셔서 역시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회자님. 제가 그 세월호 생존 학생들 재판 아니다. 저희 그 국가배상 저희 그 유가족분들이 제기했던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그 정혜신 박사님이라고 아시겠지만 예, 그분께서 그 증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증언을 하시면서 그때 판사님이 이 피해자들이 느끼는 트라우마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거를 한번 물어봤는데 그분의 답변이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한 사회에서 아이는 우리가 책임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사망한 사건이라면 그 고통만큼 이 사회는 뒤흔들려야 된다. 그게 정상이다. 뒤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가 안전해지고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더 많이 혼란스럽고 그 힘든 만큼 분노와 이 고통들이 표출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거를 빨리 잊어버리고 없애자고 하면서 그걸 억압하는 건 사실은 더 불안한 태도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저도 잘 몰라서 정리가 안 됐었는데 제가 묻고 싶었던 책임이라는 것은 저는 그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미국의 유명한 법학자가 그런 말을 했던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정의에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의라는 것, 사랑이 꼭 필요하다. 제가 법과 치유라고 얘기하는 것도 법에 필요한 건 치유인 것 같아서거든요. 결국은 책임이라는 건 수용하고 공감하고 수용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회가 너 일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우리 일이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 너 얼마나 고통스럽니. 네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같이 좀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지 함께 고민해 줄게 하면서 같이 흔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공직자들이 너무 이런 관념이 없다. 마치 어떤 치유나 아니면 사랑을 얘기하면 되게 사적인 것, 감정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자기들이 하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인 양 생각을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실패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든 어느 고위공직자가 이태원 참사든 이런 참사에서 조사는 형사처벌로 끝이다. 수사기관이 할 거다라는 말 대신에 내가 조사하라고 지시하겠다. 피해자들 관점에서 다시는 이런 일 안 발생하도록 정말 단둘이 잘하겠다. 그 말 한마디 해주면 안 바뀔까요? 모든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관점을 5년은 따른단 말이에요. 그게 쌓이면 되게 큰 변화가 될 수 있는데 너무 불안해하다. 공직자들 자체가 사랑과 치유가 없고 뭐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으셔서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당신을 또는 당신에게 무슨 감옥 가라고 책임을 묻으려고 한 거 아니다.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발 이걸 좀 이해해 달라고. 피해자들의 그 고통을 좀 이해하고 그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임을 묻다가 그렇게 무서운 책이 아니라는 거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유튜브에 바로 마포중앙도서관에 신청했습니다 라고 실천하시는 분의 답변이 도달했습니다. 또 생명안전공원 빨리 잘 안전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런 지금의 염원에 관한 이야기도 올라왔고요.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오지연 작가님 말씀처럼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간, 마음 포개면서 진정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또 오 작가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올려주신 글도 있습니다. 정의에는 이제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치유에 관한 책 중에 회복에는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책도 주디스 허먼의 책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랑, 정의, 회복에 관해서 함께 얘기 나누면서 책임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아니라 이제 서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임을 묻다, 뭐 저희에게도 물으시는 거죠. 책임을 묻다라는 우리가 앞으로 많이 구입해야 될 이 책에 8분의 작가 중에서 2분의 작가를 모시고 2시간이나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좋은 명절이 되길 바라고요. 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고, 또 추석 후에 생명안전공원이 빨리 완성되기를, 진행이 잘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튜브로 또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책은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도 드리고, 유튜브에 질문해 주신 분들 일부에게 드리는데 관계자가 아닌 분들에게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거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네,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